안녕하세요. 마왕국어 마왕쌤 배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심청전을 기출문제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청전은 지금까지 2012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2015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94년도 수능에 등장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형적인 내용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발췌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제재라서 아마 수능에는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청전을 통해서 고전 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 소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고전 소설을 학습하는 방법, 문학의 혹은 국어 영역의 각 부분들을 학습하는 방법이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평가원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수능을 출제하고 또한 6월과 9월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죠. 여기에서 주로 수능에 대한 자세한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EBS 연계의 반영,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학습 방법을 공식적으로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 방법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준비할 때 아주 큰 그림을 그릴 때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도움을 제가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지문을 이해하는 것과 문제풀이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이 있고요. 긴 제시문을 읽고 해당되는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먼저 지문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청전이라고 하는 이 글은 고전소설에 해당되죠.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서사문학입니다.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글이나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소설은 그 줄거리와 그 줄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 특히 저는 주어로서의 인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어. 왜냐하면 고전 소설이 들어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와요. 2012년 6월 평가에서도 심청이라는 주어가 등장하자마자 거기는 용왕이 지금 대접을 하고 있고 많은 시녀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도 나와요. 장승상대 부인이라든가 심청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하늘의 선녀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오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하나 다 휘둘리면 줄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어로서의 인물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휘는요, 실제 시험장 가서 거기에서 모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고전문학에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다양한 고전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휘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은 해설해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죠. 일단은 빈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 심청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밤은 깊어 삼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경이 몇 시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경이 몇 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죠. 삼경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문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갈등 관계를 찾아보면 이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줄거리였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심청정을 가지고 집중 탐구하거나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는 전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은 문제풀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질문들이 그런 것이 있죠. 국어 영역을 푸는데 지문을 먼저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발문과 선지, 즉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발문과 선지를 통해서 출제자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시험을 만들어내는지 출제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훈련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지문을 더 먼저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출제자는 이렇게 만들겠죠. 다양한 제재들을 고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문제들을 추출해낼 겁니다. 어떤 문학사적 관점, 그리고 작품을 보는 다양한 관점, 수용과 창작의 다양한 관점 안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관점과 출제자의 의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그 관점 틀에 맞춰서 지문을 해석해 가고 읽어 내려가는 것.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거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고 물어보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출제자는 그걸 낸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어떤 부분들을 문제를 내겠구나, 어떤 부분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내가 이 글을 제시문을 읽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문 먼저 읽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문제를 보고 얘를 미리 파악해서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당연히 지문을 읽고 바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고전 문학을 접하는 수험생들은 지문보다도 먼저 문제를 읽고 발문과 선지를 읽고 그 지문을 그 구조 안에서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문학, 고전 소설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전 소설이더라도 중요한 점 뭐겠어요? 소설의 장르를 이해해야, 소설이 주는 그 틀을,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고전 소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고전 소설도 결국은 소설이니까요. 소설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소설의 3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주제와 구성, 그리고 문체입니다. 주제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런데 고전 소설은 대부분 작가가 안 알려져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예요? 알려지지 않고, 심청정 같은 경우는 판소리계 소설로서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덧붙이곤 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걸 향유하고 읽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제의식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권선징악 이걸 알아두고 외우면은 곤란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화시켜서도 이렇게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가령 이런 거죠. 별주부전에서 자기의 생활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토끼를 꼬셔가지고 간을 어떻게 끄집어 내우려고 했던 그 별주부의 충심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용왕이라는 사람 너무 이상하잖아. 토끼,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자기는 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올라가서 자라를 시켜서 토끼에 남의 간을 꺼내오라니, 간을 꺼낸다는 건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걸 죽인다. 하하, 이거 너무 횡포 아니냐. 이 부분을 비판하는 이면적인 주제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전 문학에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화시켜서 문제에 접근하면 틀릴 수 있다. 문체는요? 문체는 어때요? 대부분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엔 사설들을 다양하게 놓고 또한 작품 안에서 작품의 주인공 마음속까지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가 주로 해설, 서술을 하죠. 그러면서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간결하고 표면적인 상황들을 서술하는 그런 방식의 간결한 문체는 이제 근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문체로서는 좀 긴 측면이 있다. 자, 구성은요, 구성이라고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소설 구성의 3요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이죠.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안에서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진행되는 것, 그게 바로 소설을 만들어내고 구성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서,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갈등이 고조되다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소설의 줄거리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갈등을 빚는다 그러면 인물 간의 갈등만 생각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인물 안의 내적 갈등 혹은 내면 갈등이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보시면 어때요?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홍길동의 사회와 홍길동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갈등이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갈등이요. 한 작품 안에서 하나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갈등들이 다양하게 얽히기도 합니다. 인물이 고민하는 건 내적 갈등이죠. 하지만 싸우기 위해 고민하게 됐다. 어떤 상대와 싸우게 됐다. 그렇다면 또 인물 간의 갈등이죠. 그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합쳐져서 보니까 사회를 비판하고 있고 사회와의 대립을 보여준다. 이건 또 사회와 갈등이죠. 한 작품 안에서 다양한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그림으로 도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설 안에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배경 안에서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인물이 내적으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인물이 사회와 갈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렇게 소설 안에서 극을 주로 이끌어가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이 인물들을 주요 인물이라고 한다면, 중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옆에서 말하자면 조연, 엑스트라들도 있겠죠. 이들이 주변 인물로서 소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설은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독자들에게 설명해주는 누가 있다? 설명하는 사람, 즉 서술자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서술자가 있다. 이렇게 크게 그림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의 내적이든 인물간이든 아니면 사회와의 갈등이든 그 갈등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들이 전개되었다가 결말을 맞는 것, 이것이 바로 소설의 전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소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고전소설이라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권선징악적인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구성은 똑같습니다. 인물들은 대부분 중간에 변화하지 않는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요.
물론 해석에 따라 지난번 시간처럼 심청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물의 성격이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마지막에 그런 경우는 있죠. 흥부놀부전. 흥부전에서 놀부가 나중에 개과천선한다든가, 옹고집전에서 옹고집이 개과천선한다든가, 마지막 부분에 성격이 변하는 것들. 그럼 결과로서니까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는 인물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배경들은 보통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정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제시문에서 파악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걸 도식하면 이렇게 되고, 문제를 볼 때 중요한 것들은 고전소설에서 뭐가 있겠느냐? 일단, 고전이든 형대든 공통인데요. 소설은 길어요. 한 시험, 그러니까 국어 영역 안에 문제로 만들기에 이 제시문 안에 꾸겨 넣기엔 너무 긴 장르야. 이러한 갈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생략할 수밖에 없지. 앞부분이든 중간이든 뒷부분이든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략하면 그 생략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알려줘야 된다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뭐겠어요? 줄거리죠. 앞부분의 줄거리. 그 안에 있는 인물. 이건 당연히 알려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새로운 인물들이 있겠죠. 우리가 앞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 그 뒷부분을 제시문으로 삼았다는 건 여기에 굉장히 문제낼 거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소설의 장르적 특성상 새로운 줄거리나 갈등 국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 이때 이 뒤에 앞부분의 줄거리엔 없었던 이런 새로운 인물들의 행동에 주목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전소설, 소설의 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우리 현대사회의 소설과의 차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소설의 장르에 기반해서 우리가 고전을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제시문을 봐야 될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깐 사이에 제가 2012년 6월 모의평가 심청전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제시문을 좀 요약해 놨습니다. 모의고사에 직접 그 제시문을 직접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필기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그 편집 기술이 좀 능숙하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정감 있고 좋네요. 점차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모의평가에 있는 심청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용왕이 인당수에 뛰어내린 심청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어머니인 옥진부인이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심청이를 극진히 대접하게 돼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심청이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시녀 저런 시녀 있고 이렇게 줄줄이 뭐가 붙으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좀 지나서 여기는 어디냐? 현실. 작품 안에서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어떤 인물, 우리가 평소 심청전에서 알지 못했던 인물 장승상 때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심청이를 굉장히 아껴요. 심청이가 준 글에 이렇게 먹물이 번지는 걸 보고 심청이한테 무슨 일이 났나 보다, 아무래도 죽은 게 아닐까 싶어서 심청이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고 제사를 지냈더니 역시나 뭔가 상서로운 조짐이 보여서 심청이한테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 다시 용궁이에요. 용궁에서는 심청의 어머니, 원래는 현실 세계에서는 곽씨였어요. 곽씨 부인이었는데 심청을 낳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초 7일 심청이를 낳고 7일 만에 죽게 되어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심청이가 용궁에 들어와서야, 즉 부인이 죽어서야 이제 서로 재회하게 됩니다. 재회하면서 심청이가 네가 내 딸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네가 맞는지 아닌지
자꾸 의심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딸이 맞구나라는 것을 목과 귀가 흰 걸 보니 너희 부친 신봉사 같기도 하구나. 그리고 손과 발이 고운 것을 보니까 내 딸이 맞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봉사를 걱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걱정은 심청이가 해요. 너무 반가운데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나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네가 이렇게 있는 거 내가 다시 너를 만나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신봉사가 너랑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슬프겠니?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의 관리인 거야. 하늘나라의 일이 많아서 오늘까지밖에 우리가 재회를 못하고 너는 다시 신봉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랑은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시 현실. 신봉사가 불쌍한 처제 있죠. 여기선 근근히 살아가며 슬퍼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석을 세워줬대요. 심청이 효성이 감복하고 신봉사가 너무 불쌍해서 비석을 세워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울고 그리고 신봉사는 또 심청이가 생각나면 이 비석을 껴안고 울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제시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시문의 내용은 이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구성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부분이 없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뭐였어요? 인물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선 사건이 재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갈등이나 뭘 하는 일이 없이 서로 재회하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경적으로는 둘로 나누어져 있죠. 용궁이라고 하는 곳과 현실이 나뉘어져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 배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한두 개씩 틀리는 것 중에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자꾸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걸 제 영상 설명에다가 파일을 올릴 거라서 보면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영상 보실 때는 참고하시라고 같이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월적인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어 있다. 초월적인 인물. 초월적인 인물, 여기에서 등장하는 옥진 부인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답은 1번 옥진 부인 맞아요. 예언을 하고 있다. 초월적 인물의 정의는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면 신봉사라든가 마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심청이가 아니라 이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외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초월적 인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이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초월적 인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었어요. 인물 부분에서 결국 문제가 나온 건데 인물 부분에서 또 독해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옛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을 다양하게 가리켜요. 가리킨다고 어떻게 설명한다, 지칭한다고. 그러니까 심청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심청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심소저한테 무슨 일이 났나 보다. 소저 이런 말들. 소녀는 뭐예요? 소저, 소녀. 여성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 좀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어떤 장승상이라고 했다가 승상이라고 했다가 대감이라고 했다가 이런 다양한 표현들, 호칭, 지칭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것도 고전 문학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오답들도 좀 볼까요? 선택지들 보면 시대 배경, 여기선 배경이 나왔네.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이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거
구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근현대사 교과서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어디, 정확한 지명, 고유명사로 된 지명, 정확한 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서기를 쓰지 않아요. 고전소설에서. 서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왕위에 오른 시대로부터 있는 연호들을 쓰는데, 그 자세한 설명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몇 년, 소정 몇 년, 뭐 이렇게 연호를 통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이런 시간들 등장하느냐, 이것도 작품에 따라서 등장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하는 건 뭐예요? 직접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건을 전개하는 데 속도는 지금 일단 사건 요거밖에 없기도 하고요. 문체를 간결하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대 이후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전에는 구구절절 설명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결한 문체 좋지 않다. 간결한 문체를 보고 싶다면 어떤 것을 보라? 기문, 소설가 김훈의 소설들이 굉장히 문체가 간결한 편입니다. 명량이라든가, 뭐 남한산성의 원작자죠. 원작 소설 작가인 김훈의 소설, 글을 보시면 좀 간결한 문체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4번을 보실게요. 사건을 생동감 있게 해서 서술에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생동감이 있다라는 건 다양한 묘사,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 그걸 통해 사건들이 긴장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건이 지금 재회밖에 없어요. 뭐 긴박하게 허겁지겁 오거나 거기에서 어떤 갈등이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옥진 부인은 스케줄이 바빠서 금방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에서의 긴장감은 없죠. 해당되지 않는다. 자, 5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 여기서 보면 심청이가 얘기하고 부인이 혼자서 슬퍼하고 둘이서 대화하고 여기서 슬퍼하고, 독백, 대화, 독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인물의 내면 갈등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면 갈등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물이 자기 안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 내적인 갈등 없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결국 설명, 이게 굉장히 통짜로서 제시문을 이해했는지 나오는 문제인데 뭐밖에 안 나와요? 배경, 인물, 사건. 이 세 가지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40번은 문제 자체를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그러니까 발문에서도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말들로 쉽게 바꾸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개념들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온 겁니다. 발문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이 글의 서사적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인데, 서사적 기능이란 말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데요. 서사라는 건 뭐예요?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야기가 뭐 뛰쳐나와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의 기능이란 뭐예요? 이야기 안에서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즉 이야기 안에서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다만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서사적 기능이 뭐지? 우리가 서사적 기능이라고 따로 분류화해서 외우거나 하지 않는데 갑자기 나오는 이런 개념어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아는 말들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심청전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게 되게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어려운 말이나 이런 확실하지 않은 인물들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갈등이 잘 눈에 안 들어와서, 어휘 때문이죠.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큰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읽기 능력을 이 위에 덧붙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